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8부 신각의 해유령 승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군이 정말 정신없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조선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격퇴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언제였냐면은 탕금대 전투였습니다. 탕금대 전투 자체가 조선군 입장에서 유리한 기회였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조선군이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가지고 일본군을 막을 수 있는 그 찬스가 한 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스를 신립은 탕금대에서 승부를 내려고 했고 이게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충주에서부터 한양까지 방어 병력이 완전히 다 공중 분해돼 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했죠. 자, 그 뒤로 이제 선조와 신하들은 일단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논쟁은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방향은 정하게 됩니다. 일단 개성으로 간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명으로부터 지원군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동 루트를 일단 평안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잡기는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한강 방어선이 살아는 있었는데 이게 되게 허무하게 깨졌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대로 한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김명원이 가토군의 위협 사격에 놀라가지고 제대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단순히 뭐 김명원이 무능하다, 겁쟁이다 라고 막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조선군은 여러 조건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여기에 있었던 병력들은 전투 병력이라기보다는 거의 민방위 수준의 그런 오합지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도 되게 버거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무기를 사용하니까 조선군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커다란 한강 방어선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군 입장에서는 방어할 능력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한강 방어선이 포기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믿을 곳이 어디냐? 바로 임진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이제 거꾸로죠.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주 방어선 임진강. 혹시라도 임진강 뚫리면 이제 서울이고 서울 다음에 이제 한강 방어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선을 또 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지금 현재 방어선이 구성된다면은 이때 당시 조선군은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믿을 만한 곳은 임진강 방어선이고 이 임진강은요.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그렇게 있지만 옛날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상당히 치열하게 싸웠던 지역이 역시 임진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 방어선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다음에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루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진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록 경기도하고 황해도 일대에서 병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급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야전에서의 그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런 장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원 혼자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마침 전투 경험이 있는 장수가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강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도원수 김명원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김명원 자체가 그렇게 무능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좀 약간 박홍하고 비슷한 과인데 유능한 군사 행정가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김명원은 어쨌든 문관 출신이고 또 이렇다 할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지휘 능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전문 무장들이 옆에서 좀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여기 한양에 좀 빨리 도착을 했으면은 이 일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일은 아직 한참 이제 새끼 사이로 도망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강 방어선에서도 굉장히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한강 방어선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긴 있었죠.
근데 한강 방어선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력 자체도 거기 또 없었죠, 또.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임진강 방어선에서 김명원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병력도 좀 추가적으로 모이게 되고, 나름 규모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김명원 밑에 부원수로 있었던 신각, 그래도 신각이 좀 경험이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김명원을 안 따라가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김명원 밑에 진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장수가 없는 상태예요. 바로 요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은 남도 병사였던 신할이 마침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성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할, 어서 뭐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신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신할이 누구냐면은 북방의 맹장이었던 신립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할 역시 상당한 용맹을 자랑했던 장수였고, 또 나름 이제 북방 전선에서 전투 경험, 커리어를 쌓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조는 즉시 신할을 수호사로 삼아서 임진강 방어선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원수였던 신각이 사라진 자리를 지금 신할이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아울러 경기 감사였던 권징으로 하여금 신할과 합세해 임진강을 방비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령 방면에서 철수해온 조방장 유궁량 역시 신할과 합류해 조선군은 새롭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수 김명원에게 임진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명원이 임진에 이르러 장계를 올려 적의 상황을 말하니 상이 김명원에게 군사가 없다는 것으로 후퇴하여 도망한 죄를 묻지 않고 다시 경기와 해서, 여기서 해서는 황해 지방이에요. 경기와 해서에 군사를 징발하여 임진을 지키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조정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 거예요. 김명원이 뭐 병사도 제대로 없고 휘하의 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깜냥으로 한강 방어선을 지키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임진강 방어선을 지키도록 명을 했는데 병력은 경기도 황해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달은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수인데 원래 이제 그 밑에서 실전 지휘를 해줘야 될 부원수였던 신각이 이때 김명원과 같이 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빈 공백을 누가 대신 해줄 것이냐. 다음 구절 보면요. 남병사 신할이 막 채직되어 돌아왔으므로, 자, 자기 원래 이제 직함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때 마침 이제 조정으로 돌아오다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난 가 있는 개성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수호사로 삼아 함께 임진을 지키면서 서쪽으로 오는 길을 막도록 명하였는데, 자, 그래서 일단 신할이 가세를 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유궁량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예속되었다. 그리고 유궁량은 아까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중령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조방장이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령 방어선도 뚫렸다는 얘기죠. 이게 뚫렸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원래는 가토가 중령 방면으로 올라오기로 했죠. 근데 가토가 중간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멋대로 방향을 틀어서 상근대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령은 더 이상 지키고 있기가 좀 그런 애매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령, 추풍령 다 뚫린 상황에서 중령 하나만 막는다고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령 방면에 있던 병력들이 대거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방장 유궁량이 좀 제일 먼저 임진강 방어선에 합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비록 임진강에 어느 정도 방어선이 구축되긴 했지만 이미 한양이 실함된 상황에서 계속 선조가 개성에 머무는 것은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자, 만에 하나라도 임진강 방어선이 뚫렸다. 그러면은 개성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선조 조정에서 어가가 좀 더 후방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방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었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위기에 몰리면은 명으로부터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함경도 쪽보다는 평안도 쪽이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평양으로 후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원수 김명호는 임진강의 방어선을 계속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조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평양으로 본진을 좀 옮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명원의 역할은 한강하고는 좀 달라요. 한강 방어선 당시 김명원의 역할은 선조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게, 그런 희생번트 역할을 해주는 게 자신의 임무였다면은, 임진강 방어선은 여기서 일본군을 막아내고 격퇴한다. 이게 주 목적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평양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개성은요, 고려시대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한양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인 건 맞는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르기는 좀 거시기했다는 거죠. 게다가 개성은 과거 고려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조선왕조 입장에서는 뭔가 좀 꺼림칙한 곳이었을 거예요.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고서 우리가 목숨을 건 일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선조 조정은 평양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평양으로 후퇴했던 선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조정이 개성을 출발해서 평양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결정이 뭔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서 간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는데,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평양에 이르렀다. 당시 적병이 서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상이 거가를 빨리 몰도록 재촉하여 개성에서 4일 만에 평양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개성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 선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개성에 도착한 지 뭐 거의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하루밖에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제 개성을 출발해가지고 4일 동안 이동을 해서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또 고생길이었다는 거죠. 도중에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수행하는 관원들도 많이 굶주렸고, 어공도, 여기서 어공은 뭐냐면 수라상을 좀 이제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어공도 더러워 빠뜨렸는데 시골 사람이 껍질만 벗긴 알곡밥을 지어 바친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구걸해서 먹어가면서 가까스로 평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대간 중 한 명이 야사 기록에 따르면은 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어떻게 임금 밥을 갖다 굶길 수 있냐. 그래서 정승과 승지가 모두 다 개새끼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좀 이렇게 방송 중에 욕설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대놓고 그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가는 길이 상당히 나름 고생길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5월 7일 무렵에는 선조 일행이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평양 감사 송원신이 정병 3,000명을 거느리고서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조가 이렇게 피난가는 길 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거란 전쟁 특집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확실히 고려하고 조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정은 뭐 누구 마주보면 안 나와요. 마주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습격을 했죠. 털어놓겠다고 왕을 갖다가. 근데 조선시대는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영접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당시 평양의 상태가 어떠했냐? 사료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 밑에 사료. 대가가 평양에 도착하니 감사 송언신이 군사 3,000여 기를 거느리고 전투로 어가를 영접하였는데, 창과 칼이 햇빛에 번쩍이어 기세가 매우 당당하였다. 성중의 인민들의 가옥은 서울과 같아서 수행한 인원들이 비로소 생기를 띠게 되었다. 자, 이게 기재사초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기재사초의 기록에 따르면은 평양의 군사는 상당히 정예로워서 기세도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평양은 국난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도시답게 거리도 상당히 번화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평양의 군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눈빛도 살아있고 무기도 상당히 예리하고 거기다가 도시도 규모가 큰 데다가 거리도 번화하고 활기차가지고 서울 못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조 조정이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제 안심을 하면서 여기를 본진으로 삼아가지고 임진강 방어선에서 일본군을 저지를 하겠다라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선조의 판단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포기하고서 평양으로 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창피한 행동 아니냐. 근데 개성이라는 도시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방어에는 그렇게까지 용이한 도시는 아니었고 거기다가 거기는 왕씨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시 조선 입장에서는 꺼리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바로 그 다음번이 개성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은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져도 대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평양 자체가 개성 못지않게 서울이나 한양이나 개성 못지않게 굉장히 번화하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임시 수도로 정하기에 나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안도 지역의 병력들은 상당히 정예병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진을 설치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선조의 판단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진도 좀 정비를 하고 임진강 방어선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 그렇다면 한편 한강 방어선이 붕괴됐을 때 그때 원래 김명훈과 같이 있었던 부원수 신각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원수 신각은 원래 똑같이 도원수 김명훈을 따라가지고 임진강 방어선으로 갔어야 됐는데, 근데 여기서 신각이 행동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각은 한양을 포기하려는 도원수 김명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각은 본래 부원수로서 마땅히 도원수를 뒤따라 가야 됐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한양으로 들어가서 유도대장 이양원과 합류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신각은 이양원과 함께 마지막까지 한양을 사수할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양원과 신각은 마지막까지 한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한양은 그냥 털렸죠, 그죠? 솔직히 이 둘이라고 해서 뭐 별 수 있었겠어요, 그죠? 이양원이 데리고 있는 병력도 거의 민방위 수준의 한 5,000명 남짓인데 그거 가지고서 그 커다란 한양 성벽을 무슨 재주로 지키냐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양원도 한양을 포기하고 양주 쪽으로 후퇴를 했는데 이때 신각도 별 수 없이 다시 또 김명환한테 가기는 좀 뻘쭘하니까 그냥 이양원을 따라가지고 양주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주 방면으로 피신했던 이양원과 신각은 패잔병들을 수습하는 한편 도성으로 이때 때마침 남하에 오던 함경 남병사 이혼의 병력과 합세를 했다는 거죠. 즉 함경도 병력과 만나게 됐는데 나름 또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새로 병력을 충원한 신각은 나름 또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력들을 좀 더 규합해가지고 임진강으로 후퇴한 도원수 김명훈과 합세해서 다시 도성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깜짝 이벤트가 하나 일어나요. 그동안 이제 비온 날에 먼지 나도록 털렸던 조선군이 작은 승리를 하나 또 거두게 되는데 과연 그 승리가 무엇이었나?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주 방면으로 후퇴한 유도대장 이양원, 부원수 신각,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 가세하게 된 함경 남병사 이혼이 나름 또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김명훈과 연계를 해가지고 도성을 탈환할 그런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자, 그럼 당시 상태를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각은 처음에 부원수로서 김명원을 따라 한강에서 방어했는데 명원의 군사가 패하자 이양원을 따라 양주에 와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김명원이 임진강으로 퇴각을 했을 때 신각은 따라가진 않고 일단 한양으로 들어가서 이양원과 합세를 했다가 나중에 이양원이 한양을 포기하고 퇴각을 하자 같이 따라서 양주로 갔던 것 같아요. 마침 응원하러 온 함경병사 이혼을 만나 군사를 합쳐 진을 결성했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을 정비했죠.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던 신각이 어떤 걸 발견을 하게 되냐. 한참 이제 양주 부근에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있을 무렵 때마침 소규모 일본군 부대가 나타나서 도성 근교에서 약탈을 벌이고 있는 것을 첩보를 받게 돼요. 자, 그러자 신각은 우선 이 흩어져서 약탈하고 있는 일본군의 소규모 부대를 소탕함으로써 그간 저하된 조선군의 사기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영리한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조그마한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각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은 물론 함경도에서 온 그런 정예병도 있었겠지만 사실 한양 그 방어선에서 패퇴해가지고 왔던 그 오합지졸 패잔병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공포심은 전염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미 사기가 꺾일 대로 꺾였던 그 한양 방어선에서 패퇴한 병사들이 함경도에서 내려온 정예병하고 합치게 되면은 공포심이 전염이 돼요. 더군다나 이 한양역에서 패퇴해서 왔던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꺾여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들한테 다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백신하고 좀 똑같은 논리예요. 약한 병력을 찾아가지고 일단 연습 게임을 띄워가지고 병사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때마침 일본군이 한양 주변에서 약탈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약탈을 하고 있는 소규모 일본군 부대를 격파함으로써 나름 또 이제 여기서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시면요. 여염에 흩어져 약탈하는 외병을 양주의 계제에서 요격하여 패배시키고, 여기가 이제 해유령이라는 고객길이에요. 70여 급을 참수하였다. 자, 70여 급을 참수했다는 거는 7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목 베는 거는 원래 타임이 있어요, 그게. 아무거나 베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목 베는 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나름 또 이제 품질이 있는 것만 베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병력 전사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중상을 입었다 가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실려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70여 급을 참수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인 게 70명이라는 거지, 실제 죽은 병사는, 적군은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병까지 합친다면은 적어도 몇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전과를 올린 전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뒤로 이런 승전이 처음 있었으므로 원근에서 듣고 의기가 용동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진짜 신각이 의도했던 대로 작은 승리였지만 이런 전과를 거둠으로써 지금 완전히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던 조선군의 사기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신각의 승리는 국지전에서 일어난 소부대 간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지만 그 의미가 적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당시 조선은 수도 한양을 실함한 상태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연속된 패배로 사기가 말이 아니었죠. 그러나 신각의 승리로 이런 상황에서 나름 이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 굉장히 값진 승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각의 승리 이후에 사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였냐? 비록 신각이 해유령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전가를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신각은 부원수로서 도원수인 김명원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신각은 김명원과 함께 가지 않고 이양원과 행동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원은 신각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도원수예요. 신각은 부원수예요. 그러면은 부원수가 도원수를 따라가야지 왜 이양원을 따라가? 아마 김명원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김명원은 문관 출신으로 벼슬이 좌참찬에 이르렀는데, 좌참찬이라는 것은 의정부 정이품 관직이에요. 물론 낮은 관직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도대장으로 있었던 이양원이 우의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자가 이양원이었어요. 즉 이 얘기는 한강을 지키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이 실질적으로 군사령관이긴 하지만 한양을 방비하던 유도대장 이양원이 김명원보다 상급자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휘체계가 나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원수였던 신각이 도원수 김명환한테 가지 않고 이양원한테 갔다는 거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신각이 이걸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양원과 신각이 또 양주 산골짜기 이렇게 운거하면서 병력을 이제 저절을 정비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해유령 전투가 정규전이 아니라 일종의 게릴라전이잖아요. 유격전을 벌이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죠.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때 장기를 좀 못 보냈어요. 이게 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 일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이 그렇게 패전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장기는 꼬박꼬박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생존의 달인인데 일은 이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 신각은 이렇게 정과를 올려놓고서도 제때의 장기를 보내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사게 됐다는 거죠. 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유련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승첩을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승첩 보고를 좀 뒤늦게 보내게 되면서 이게 훗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양원과 신각은 이제 병력도 정비를 했겠다, 나름 기세도 올렸겠다, 본격적으로 임진강 방어선에 가세를 하자라고 하면서 임진강의 대탄이라는 방면으로 이동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기재사초에 따르면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김명원이 신각의 소재를 일단 파악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김명원은 신각이 자신과 함께 행동하지 않은 점을 적지 않게 수상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하필 이로부터 며칠간 김명원과 신각이 좀 잠깐 연락이 두절이 돼요. 그러는 바람에 김명원은 신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비록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 사이에 불안한 기류는 흐르고 있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임진강 방어선은 나름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명원은 임진강의 도하 지점인 동파진 나루터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주 방어선이 되는 거죠. 유도대장 이양원과 부원수 신각은 임진강 대탄 나루터로 이동해서 여기에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자, 도원수 김명원은 이번에도 역시 한강 방어선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배들을 모조리 임진강 부강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군이 도강을 하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했다는 거죠. 자, 비록 전력이 보강되기는 했지만 아직 임진강 방어선에 동원된 병력만으로는 도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조선군 편이었습니다. 왜냐? 조금만 더 버티면은 북방에서 정예병들이 계속 증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도에서 근황병들이 결집해가지고 북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남북으로 일본군을 도성에 가둬놓고 포위 섬멸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원수 김명원은 남도에서 근황병이 언제 북상을 하나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면 당시 과연 남도 지역 상황은 어떠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